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 채널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재테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위기를 한 발 앞서서 예측하고 경고하는 분. 미국의 투자 전략가인 마크 파버가 1987년 뉴욕 증시 대폭락과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를 예견하면서 붙은 별칭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한국에도 닥터 둠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이 이 자리에 나오실 거예요. 네. 거시경제 대가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아, 요즘 너무 바쁘시잖아요. 예, 좀 부르는 데가 많아가지고요. 나이는 네. 들었는데 여기서 불러줘서 고맙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아유, 별 말씀을요. 아니, 모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희 시청자들에게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겁니까? 예, 지금은 그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은 네. 아주 부자 될 기회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면 부자 될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주식시장이 계속 이럴 거는 아니다. 예, 네. 예, 주가라는 건 장기적으로 오르고요. 반드시 사이클이 예. 있는데 지금 사이클상 하락 국면이거든요. 이 사이클이 끝나면 또 상승 국면이 시작됩니다. 예. 꾸준히 지금 저 주식장의 하락장 예견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 하반기에는 좀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큰 흐름은 하락 추세인데요. 네. 우리가 그 산을 등산해서 산을 내려다 보면은 작은 언덕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언덕이 하반기 한번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인 한 반등 정도. 예, 그때를 놓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예, 뭐 주식은 장기적으로 투자도 해야 되지만 단기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뭐 이런 시기도 놓치면 뭐 수익이 낮아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구간을 봤을 때 예. 하방 상방 구간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전 한 2,90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럼 괜찮네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600 뭐 지금 2,600 선이니까. 예, 코스피가 2,600인데요. 뭐 그렇게 큰 폭 상승 아니고요. 뭐 작년 3월, 6월 뭐 이 사이에 뭐 3,300이 넘었었으니까 네. 거기에 비하면 2,900도 낮은 수준인데 퍼센트로 하면은 저게 한 10% 정도 되는 거예요. 10%는 못 되고요. 한 뭐 7, 8% 정도. 예. 굉장히 정확하시잖아요. 다르시잖아요. 7, 8% 가지고 많이 안 되는데. 그렇지만 그걸 또 잘 잡고 또 잡고 네.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아, 그러니까 큰일이에요, 지금. 7, 8%도 사실 높은 겁니다. 왜? 근데 손실이 워낙 크니까. 예, 예. 예, 작년에 사신 분들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될 텐데요. 뭐 지금 시작한다면 7, 8%라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하면 1년 가지고 있어도 2%도 안 되는데 예. 지금 이렇게 하락장이 계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죠.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네.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경기만 좋으면 주가는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전 세계 경기가 서서히 지금 나빠지고 있어요. 네. 또 금리도 오르는데 경기도 나빠지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아까 교수님 말씀이 한 7% 정도 반짝 오를 수 있는 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투자해서 그런 이득을 좀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또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지금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주식 비중 늘려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니까 네. 제가 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권유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살짝 샀기도 하지만 또 그걸 또 살짝 팔고 나오기도 그러니까 해야 포인트를 될것 놓치면 같아요. 안 되니까, 네. 타이밍을 놓치면 항상 네.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시기를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 네, 그렇죠. 알 수가 없고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지금 2,600 이하 주가 지수는 많이 싸졌거든요. 네. 한 뭐 우리가 일평균 수출이나 우리 명목 GDP, 우리 경제 성장으로 하면 한 2,900 정도가 적정 주가가 돼요.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 또 언제 떨어지냐, 이거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 3분기, 뭐 이 무렵까지는 한번 2,900 근처까지는 한번 갈 것 같습니다. 3분기면은 얼마 안 남았는데. 예. 네. 그러니까 7, 8, 뭐 7, 8, 9, 네. 뭐 이 정도. 예. 근데 교수님이 계속 채권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어떻게 저 주식하고 채권은 반대로 가는 거죠? 예. 채권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채권 투자는 거의 안 하시고 네. 주식만 하시거든요. 네. 예, 그런데 내년에 경기가 나빠지면요, 금리가 미리서 떨어져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한국은행이 뭐 오늘 또 기준금리를 올렸지만은, 네. 근데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똑똑하거든요. 시장이 한국은행보다 더 똑똑합니다, 지금. 예, 그런데 시장에서 금리가 서로 저 수급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10년 국채 수익률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가 있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그 3.4%까지 올라갔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3.3, 3.2%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내년이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예상된다면 이 금리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면 거꾸로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돼요. 사실 그동안 채권 투자하신 분들 많이 손해봤습니다. 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지니까요. 네. 예, 그런데 지금 금리가 높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점차 금리가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채권 투자 하셔야 된다. 저는 차라리 은행에다 돈 맡기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발행을 10년 국채에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저희들 생각은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 금리가 떨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일시적인 반등입니다. 예, 금리가 제가 떨어진다고 보는 이유는 우리 성장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7% 성장하고 10% 성장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성장 능력이 2%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과거보다 투자를 줄이다 보니까요. 돈이 우리 경제가 남아 돌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은행들 가보면은 뭐 지점장들이 이런 농담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돈이 부족한 경제였거든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은행 지점장한테 아가지고 돈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했는데 지금은 돈이 남아도니까 우리 은행 지점장들이 기업 찾아다니면서 돈 좀 써주십시오. 우리 은행 돈 좀 써주세요. 그렇게 돈이 우리가 남아도는 경제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과거보다 돈을 안 갖습니다. 사실 차별화는 됐지만요.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작년 말에 이제 919조 원이나 됩니다. 엄청 많거든요. 아니 근데 요번에 저 정권 바뀌고 대기업에서 투자를 뭐 삼성 같은 경우 450조를 한다는데 5년 동안 예, 이렇게 막 돈을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투자해도 지금 919조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450조 투자하더라도 또 그런 회사들은 계속 또 돈을 벌 거거든요. 그게 뭐 1년에 450조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5년에 걸쳐서 투자한다는 거니까요. 뭐 대기업들은 여유 자금이 참 많습니다. 현금성 그 자산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는 입장이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현금화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기업들이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투자할 때가 그렇게 마땅치 않으니까 돈 벌어가지고 지금 일단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대기업들이 많이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채권 얘기 뭐 했었는데 그 외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아서 우리 채권을 사잖아요. 예, 같은 맥락입니까? 예. 외국인들이 작년에 우리 주식을 한 25조 원 정도 팔았거든요. 근데 채권은 65조 원 정도 샀어요. 더 샀네, 예. 평소보다. 근데 올해도 외국인들 우리 주식은 계속 팔고 있지만 채권은 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채권을 좀 덜 사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차가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오르니까 우리 채권 시장으로 좀 돈이 덜 들어오고 미국 시장으로 지금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지금도 외국인들은 우리 채권을 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채권을 산다는 건 우리 경제 체력을 좋게 본다는 거잖아요. 예, 예, 우리 정부가 뭐 이자 원리금 상한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또 미국 등 선진국 보니까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20%가 넘어요. 근데 우리는 작년 말에 46%밖에 안 됐거든요. 사실 우리 가계 기업 부채는 높지만요. 우리 정부 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사더라도 우리 정부가 원리금, 원금도 나중에 줄 것이고 이자도 뭐 시기에 따라 계속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외국인들이 사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채권 금리가 미국보다 그동안 높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10년 국제 수익률이 3.4% 이 정도 되는데 미국은 3% 안팎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애국인들이 우리 채권 많이 쌌던 겁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가 잘 안 움직이고 특히 우리나라도 안 움직였던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네. 옴짝달싹 못해서 그랬다 이랬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가 좀 풀리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잖아요. 네. 근데 더 안 좋아지는 이유는 지금 뭐예요? 많이 풀렸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예, 그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가계들이 소비할 여력이 많지 않아요. 원리금 상환 부담부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거의 40% 가깝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계가 한 달에 100만 원 벌면은 40만 원을 금융회사 원금 이자 갚는데 40만 원을 쓴다는 것이죠. 특히 미국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미국 주식 막 떨어지는 이유는 역시 물가인가요? 예. 미국 물가가 사실 우리 물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올랐지만 미국 물가는 더 많이 올랐어요. 예. 휘발유값이 우리나라보다 비싸다는 예. 얘기도 들었어요. 미국 4월 소비자 물가가 8.3% 전년 동월 대비. 뭐 3월에는 8.5%까지 올랐거든요. 우리 4월은 4.8%였어요. 우리는 뭐 얘기할 입장도 예, 아니네요. 미국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한국은행,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가 목표치 2%로 설정했으니까 그 훨씬 높게 오르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미국의 문제는요. 사실 우리나라 주가, 집값도 많이 올랐지만 미국이 더 많이 올랐어요. 집값이. 예. 주가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 역사상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가가 가장 거품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거품 심각한 정도를 여러 가지로 재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거예요. 예. 이게 작년 3분기에 334%였습니다. 지난 10년 평균이 180%였고 2000 IT 거품 그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210%였어요. 지금 3배가 넘게. 네, 거품이 발생했다. 지금 꺼지고 있는 과정이죠. 지금 나스닥 지수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주가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게 미국 나스닥 지수입니다. 네, 그만큼 기술적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는 미국 집값이에요. 사실 우리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은 미국 집값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가 전도시 아파트 가격이 2009년 3월이 저점이었었어요. 그리고 올 4월까지 올랐는데 전도시 평균이 74% 올랐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2012년 3월이 저점이었는데 20대 도시 주택 가격 올 2월까지 보니까 119% 올라버렸어요. 2배가 넘게 올랐네요. 예. 그런데 2006년에 미국 집값이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급락하다 보니까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주식에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고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가 붕괴되고 부동산 시장 거품이 붕괴됐다. 미국서 이런 소식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미국 자산을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아니다. 아직은 아니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직도 갈 길이 있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마 좀 반등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상승 추세로 아니고 조금 오르다가 내년 상반기에는 부동산 가격까지 떨어지면은 미국 소비가 많이 위축될 거예요. 우리 GDP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6% 정도인데요. 미국은 70%나 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자기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4%나 돼요. 이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네. 과거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한 48% 정도 됐어요. 지금 54%라는 거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고 주가가 떨어지면 미국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될 거라는 거죠. 거기다 집값까지 떨어지면은 소비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그 미국이 예. 미국 당국이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미국이 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쪽에서 컨트롤이 안 되면 연쇄적으로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럴 능력이 있다고 보세요. 컨트롤 능력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우리도 그럼 어떻게 우리 어떻게 영향을 대처를 해야 돼? 받는 거네요. 우리도 영향을 받죠. 엄청 영향받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제 변수라는 게 추세가 있거든요. 네. 이 추세를 정부가 바꿀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집값 한번 보십시오. 지난 정부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28번인가 억제 정책 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올랐어요. 이 집값이 이 추세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정도는 조금 완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라는 게 자산 가격이라는 게 연착륙이라는 게 없습니다. 특히 자산 가격이라는 게 오를 때는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해 버리죠. 그러니까 적정 가치보다 밑으로 떨어져 버린다면 이거는 정부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교수님, 그럼 지금 주식 다 빼야 되고 지금 집도 팔아야 되고 이런 겁니까? 우리도 저 집값이 이렇게 올랐으면 미국처럼 거품이 반영됐을 텐데 그 우리도 빠질 거 아닙니까? 네. 예, 저는 빠지리라 보는데요. 근데 집은 사는 곳이거든요. 그렇지. 집 한 채인데 그걸 예. 팔기가 참 뭐. 집 한 채에 있는 건 그냥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뭐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셨다. 그거는 안 가지고 있는 게 맞고. 예. 그리고 뭐 지금 집을 사시겠다. 그러려면 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값도 제가 추세를 구해 보니까요. 추세가 꺾이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대전이 꺾이고 있고 대구가 꺾이고 있고 서울 강북이 꺾이고 있고 다 꺾이고 있어요. 예, 그 추세라는 거는 정부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올 하반기 내년 가면요. 이명박 정부에서 집값이 하도 떨어지니까 부양책을 계속 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앞으로 4년, 5년은 그러리라고 보고 있어요. 이 정부 내내. 예, 예. 저 이번 국토교통부라 장관 된 분요. 원희룡 네, 장관. 예, 원희룡 장관이고 청문회 때 보니까 집값 하향 안정이 목표다. 하향 안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를 때는 항상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는 게 또 그래서 집값이거든요. 안정은 아니군요. 하긴 하향만. 예전에 집값 떨어질 때 보면 강남 집값도 30-40% 떨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10년 전이었었는데요. 그 여의도 한 아파트에서 전세 살 때였었어요. 예, 그때 그 아파트에서 김연아 씨도 전세 살아가지고 가끔 엘리베이터 타면 얼굴도 보기도 했었습니다만. 근데 제가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은 그때 30-40% 떨어졌어요. 혹시라도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그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 역전세라고 네, 그러죠. 역전세.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은 모든 자산 가격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이클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해서 지금의 최고가인데 계속 내려갈 느낌을 받으면은 팔아가지고 돈으로 갖고 있다가 그건 이제 일반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안 되지. 쉽지 또 않죠. 떨어지면 더 그럼 떨어질 거 어떡할 가지고요. 그래서 저 사는 집은 그냥 편안하게 집값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그냥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사 가더라도 딴 데 떨어지면 내 거 떨어진 거나 이 집 떨어진 거나 비슷하니까 또 옮겨 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요. 달러를 그렇게 찍어냈잖아요. 그러면 달러 가치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강세예요?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린다. 그러니까 돈이 눈이라는 게 있어. 돈에 눈이 있어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니까 미국으로 돈이 몰려들 것이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글로벌 경제 금융 시장이 매우 불안해졌지 않습니까? 달러는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사면서 달러 가치가 올랐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달러 가치가 거의 정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오늘이 한 1270원 정도 되나요? 네, 얼마 전에 조금 1290원까지 왔다가 달러 지수라고 있는데요. 그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 달러 지수를 만드는데 그게 얼마 전에 105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102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105 근처에서 정점을 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달러 가치가 오르니까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수입 상품이 굉장히 싸졌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엄청 소비하면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3월 달 보니까 미국 한 달 무역 적자가 1,098억 달러예요. 한 달 무역 적자 1,000억 달러 넘은 건 역사에 없는 일이거든요. 대불균형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 IMF가 뭐 세계 경제 전망을 하는데 미국 비중이 올해는 좀 올라가는데 2027년까지 전망하는데 미국이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축소될 거라는 겁니다. 미국 비중 축소라는 건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이 뭐 외환을 다 보유하거든요. 달러도 보유, 유로, 그다음에 엔, 위안화 보유하고 있는데 달러 보유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세계 중앙은행이 평균적으로 달러를 71% 보유했어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59%로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확 줄었네. 예. 그만큼 과거보다는 달러를 못 믿고 미국 경제를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비중이 계속 축소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원달러는 미달러로 표시되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래서 저는 환율이 최근에 1290원 뭐 조금 넘었는데요. 물론 일시적으로 또 불안해지면 1300원도 넘을 수 있는데 그거는 아주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미국 경제 대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다른 통화 가치가 오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미국에 투자하기도 애매하고 달러 가치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을 아까 말씀은 이제 미국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한 마이너스 30% 정도 됐으니까 사고 싶어도 달러가 비싸서 못 사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나라 투자, 미국 투자 망설이다가 어디 다른 나라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다른 나라 주가도 방향은 같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앞으로 오를 때 어디 나라가 더 오르느냐. 예, 그거는 저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은 지금 엄청 떨어져 있던데요. 엄청 떨어졌는데 뭐 싸게 살 기회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간다. 예. 예, 중국 경제도 지금 안 좋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이 고성장에서 완전히 저성장 국면으로 갑니다. 근데 경제가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은 그동안 고성장할 때는 돈이 실물로 갔거든요. 근데 돈이 금융으로 들어와요. 근데 요새 보면은 뭐 미국의 큰 금융회사, 대표적으로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들이요. 중국 진출을 계속 늘려요. 아, 요즘에. 예, 특히 JP 모건이라는 회사는 작년에 증권회사에다 100% 증권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큰 금융회사들 왜 중국 진출 그렇게 늘리느냐? 중국에서 돈이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면서 왜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은 으르렁거리고 싸워요? 잘 좀 했으면 좋겠구만. 잘 좀 해야 되는데 네. 중국이 너무 빨리 커지기 때문이죠. 예. 견제하느라고. 예. 예를 들어서 중국 GDP가 2001년에 미국이 중국을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물건을 많이 생산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중국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1년에 중국 GDP가 미국 GDP 한 12% 정도 됐어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74%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근데 이대로 간다면은 2029년, 2030년에는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서 버려요.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 무역 강국, 제조 강국을 외쳤는데 이거는 달성했어요. 중국이 그 다음에 목표라는 게 기술 강국, 금융 강국이거든요. 기술 강국, 금융 강국은 미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더 커지기 전에 미국이 중국을 때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기술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거기에 끼어들고 있고요. 근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세계 경제가 좀 평안해지려면 선행돼야 되는 것이 이제 중국 봉쇄 풀고 예. 중국이 저 경제에 좀 신경 좀 쓰고 정치만 신경 쓰지 예, 말고 예.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가 잡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리 저 진정돼야 예, 되는 예, 거고 예. 요렇게 하면 이제 세계 경제가 가는 건가요? 그러면 세계 경제가 아주 좋아지죠. 이렇게 갈 것 같진 않으신 거예요. 근데 미중 패권 전쟁은 계속 될 겁니다. 뭐 하버드 글레아 앨리슨 교수 같은 분이 예정된 전쟁을 썼는데 그 책 시나리오 보면은 예, 무역 전쟁에서 금융 전쟁으로 갔다가 무력 전쟁 갈 수 있다. 계속 간다. 뭐 이런 비관적인 시나리오까지 있죠. 그러니까 하나 패권 국가가 다른 국가가 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난 500년 역사를 보니까요. 16번 사례 중 12번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무역 전쟁이 아니고 지금 무력 전쟁 말씀하신. 그건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그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중국이 하도 커지니까 미국이 계속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은 그냥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새우등 터지는 건데. 예. 계속해서.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김영익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우리 그 눈여겨볼 만한 섹터 좀 더 들어가 봐서 거기에 어떤 게 있는지 김영익 교수님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영익 교수의 주식 내피셜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공개해 주시죠. 1번부터 갈까요? 네, 저는 2차 전지 이걸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설대로 저도 주식 많이 그쪽에 가지고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가 탄소 제로 시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연 기관차 없애고 전부 전기차로 가야 돼요. 네, 그게 뭐 미국도 그러지만은 중국이 제일 빨리 전기차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중국의 전기차 ETF를 사놓고 기다리고 있죠. 물론 제가 우리나라 그 자산운용사에서 한 1년 반 전에 전기차 ETF를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출시를 했었어요. 그때 10,000원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출시되는 날 샀었는데. 교수님 저 올랐을 때 샀다가 그거 지금 마이너스 40% 됐습니다. 2차 전지 주식이에요? 전기차 관련 주식. 그게 10,000원에서 20,000원이 넘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13,000원 안팎에서 좀 많이 빠졌는데. 아, 제일 비쌀 때 샀구나, 재용 씨가. 기다려요. 네, 저는 뭐 그거 걱정 안 합니다. 아유 위안이 됩니다, 교수님. 네,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그걸 사야 되겠네. 아니 근데 교수님 2차 전지 중에서도요. 그 큰 것들 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저 SK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보다도 조그만 부품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오르던데요. 예, 그렇죠. 뭐 양극재, 소재가. 음극재 예, 뭐 예. 이런 거. 예, 그런 것들은 그런데 저도 뭐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변동성이 아주 심하니까요. 예, 저는 이거는 그 개별 주식보다는 ETF 정도로. 지금 ETF 많이 그 떨어졌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떨어질수록 멀리 내다보고 뭐 사실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이거 10,000원에서 20,000원 가지고 좀 줄이기는 줄였어요. 그리고 지금 13,000원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뭐 저는 걱정을 안 하고 그냥 2차 전지 중국 ETF 하신 거죠? 예, 예. 네. 좀 많이 우리 것도 떨어졌습니다. 괜찮고. 예, 예. 우리 네. 것도 괜찮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2번 보겠습니다. 통신주. 예, 저는 통신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배당받기에서요. SK텔레콤 이런 거. 예, KT 같은 거. 예. 예, 저는 은행에다 돈 거의 안 맡겨요. 아주 단기적으로 쓸 돈만 은행에 맡기고요. 은행에다 맡길 돈이면은 KT 같은 주식 사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예요. 그렇지만 주식값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저런 주식들은 경기 수축 국면에서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근데 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졌지만 KT 같은 주식은 올해도 좀 올랐거든요. 아, 그랬나요? 예.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예, 그리고 뭐 저런 회사가 없어지면은 뭐 배당 보고 샀다가 회사가 없어지면 큰일 나죠. 네, KT가 없어지겠습니까? 회사는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10년 후는 몰라도 뭐 최소한 5년 정도는 뭐 없어질 회사가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저런 주식 사가지고 그냥 배당을 받습니다. 그냥 저는 주식시장이 좋든 나쁘든 꼭 배당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근데 물론 여유 있는 돈이어야 되겠죠. 배당 투자 좋은 게 통신주도 있고, KTNG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맥커리 인프라? 예, 매크로 인프라. 이런 거. 예. 이런 게 대표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은행에다 맡길 돈이면은 차라리 그런 주식 사가지고 변동성이 크지 않거든요.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뭐 매년 배당도 받고 오래 가지고 주가는 올라요. 네, 그래서 배당 투자는 뭐 꼭 하셔야 된다. 은행 주식도 배당 많지 네, 않아요? 은행도 배당 많습니다. 그쵸. 예, 네. 예. 근데 은행주는 제가 지금은 권유하고 싶은 게 아닌 게 금리가 오를 때 은행주는 오르거든요. 금융주들은. 예, 그런데 저는 시장 금리가 거의 정점 무렵에 있다. 이제 내년으로 내려간다. 갈수록 금리는 떨어질 것이다. 예, 그러면은 은행의 금리 수익이 좀 줄어들거든요. 교수님이 이 말씀이 특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계속 미국도 막 0.5%씩 올리고 막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도 0.2 올렸는데 계속 올린다 그러고 미국도 지금 막 0.5씩 계속 올릴 거라고 그러는데 교수님은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 지금 미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데요. 이 금리는 후행적이에요.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 뭐 연준보다 똑똑하다는 거죠. 시장 금리가 먼저 오르고요. 뒤따라가지고 기준금리가 뒤따라 오르는 겁니다. 시장 금리가 좀 있으면 떨어지고요. 내년 가면 또 기준금리 낮추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낙도 둥매 얘기니까 지금. 네. 자, 3번. 네.
헬스케어. 예. 헬스케어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이거 많이 거치면서 떨어졌던데 요즘엔. 저도 가지고 있던 거 떨어져서.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헬스케어 이쪽은 성장주인데요. 예, 그런데 저기도 변동성이 워낙 심해요. 특히 바이오주들. 예, 그래서 저것도 개별 종목보다는 저는 ETF? 헬스케어나 ETF. 네. 예, 이렇게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에서는 좀 보이는 걸 사야 돼요. 미래 어떤 신약 개발했다, 뭐 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거는 이미 많이 떨어졌지만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바이오주. 그래서 저는 바이오주도 뭐 ETF하고 한 종목은 가지고 있어요. 삼성바이오. 어떻게? 뭐 최강이니까 뭐. 아니 요즘에 이 원숭이 도창이니 뭐니 나오면서 바이오주가 다시 또 꿈틀꿈틀하잖아요. 예, 앞으로도 뭐 더 심한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계속 성장 산업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렇죠. 예. 초고령화 사회로 갈 예, 거라고. 예, 점점 더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예, 그쪽은 계속 그 성장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조금씩 담아가자. 4번 반도체. 역시 반도체군요. 반도체 뭐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죠.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그동안 원유였는데 지금 반도체 안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사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좋은 반도체 회사 2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네. 정말 자랑할 만해요. 삼성, SK 하이닉스. 예,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국 대통령한테 우리 대통령이 목에다 힘줄 수도 있고 그렇죠. 중국에다도 그냥 힘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근데 주가는 왜 이래요? 주가는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젠가. 예? 시간이 지나면 반영될 겁니다. 사실 뭐 저도 그 삼성전자 9만 5천 원 갈 때는 한 7만 5천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훨씬 더 그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뭐 9만 원 넘을 때 비중을 좀 줄여놨지만 저도 삼성전자 가지고 있어요. 네. 제 가까운 친척이 돈이 생길 때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샀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그런 분들은 뭐 저 총 평균 매수가가 낮겠죠. 네. 그 삼성전자 애들 둘 유학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아, 삼성전자 주 가지고. 예.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계속 사놨으니까요. 예, 그게 사실 뭐 시점에 따라지만 97년 외환위기 때 3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가격으로 하면 지금 3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뭐 100배 이상 올랐죠. 예. 그러니까 시점의 문제인데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게 2, 3년 지나면은 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10만 전자 가신다. 예, 저는 간다고 그렇게 보세요?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2, 3년 보시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만큼 기다릴 수 있어야죠. 된다면야 기다리지. 근데 그 중간에 돈 쓸 일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여유 자금이야 되는데 예. 예, 그 가까운 친척은 뭐 저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냥 돈이 생길 때만 삼성전자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저는 이런 시기에 내년 상반기 이번에 한번 반등했다 내년 상반기에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내년 상반기 아마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계속 사놓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 지수가 86년부터 KB국민에서 발표하는데 아파트 지수가 한 9배 올랐어요. 지수입니다, 지수. 지수. 예. 물론 집하고 주식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산업을 대표하는 전기전자 업종 주가는 거의 100배 올랐어요. 엄청난 차이인데. 예, 근데 뭐 집은 한 번 사놓으면 계속 가지고 있는데 주식이라는 거는 늘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불안하고 또 중간에 돈을 써야 되니까 팔아버리고 네.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요즘 같은 때는 어때요? 장기 투자보다도 단기로 좀 이렇게 수익을 단기에 자꾸 관심을 가지시는데 잘 모르면 하면 안 되겠죠? 예, 단기로는 안 하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예, 제가 3분기까지 한 2,900까지 반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또 2,900 가면은 굉장히 낙관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겁니다. 그럴까요? 예. 그럼 못 팔아요. 그럴 때 못 팔죠. 네. 예. 그때 좀 팔으셔야 되는데. 그러다 이제 떨어지면 네. 이미 울죠 또. 예. 몇 번을 그렇습니다. 겪잖아, 몇 번을. 아. 그리고 자, 반도체 나왔고 5번. 조선. 좀 아까 그 탄소 제로 때문에 네. 우리가 전기차로 다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해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해상에서도 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배 만드는 회사죠, 조선은 예. 그러니까. 네. 그거 매연이 심각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세계가 다시 전기자동차로 매연 없는 배로 바꿔야 된다.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배도 많이 바꿔야 될 겁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런 배를 우리나라 조선회사들이 아주 잘 만들고 있다는 거죠. 예, 뭐 현대중공업,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다는 겁니다. 뭐 이런 회사들 보니까 좀 돈 많이 벌고 있더라고요. 이미 주가가 좀 올리긴 올랐죠. 많이 올랐다가 많이 최근에 또 올랐죠. 많이 떨어졌었어요. 지금 더 떨어졌어요. 예. 그거는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특히 어떤 조선회사는 러시아한테 배를 팔기로 지금 다 만들어놨는데 네. 러시아가 지금 못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이 끝나야지. 뭐. 예, 그래서 전쟁만 끝나고 러시아 문제만 해결되면요 아마 이런 조선주들이 우리나라가 아주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피셜에는 안 나왔지만 지금 원전주는 어때요? 근데 원전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주가에 반영이 또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뭐 그거는 일시적으로 오를지 모르지만 전 세계가 원전보다는 풍력이나 태양광 쪽으로 장기적으로 에너지가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차라리 저는 저 그냥 곡물 ETF. 곡물. 예, 저는 뭐 주식 투자를 장기 추세로 보고 추세를 한다. 곡물 ETF 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한 1년 반 가지고 있는데요. 많이 올랐어요. 곡물 ETF 중에 제일 믿음직한 거. 3대 곡물 ETF라고 있습니다. 3대 네. 곡물 ETF? 예. 우리 거? 예,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우리 자산운용사들. 3대 곡물 ETF. 예, 예.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떨어졌는데.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런데 요새 제가 뭐 주말마다 저는 강화도에 가서 농사 일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 걱정이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꿀벌이 한 마리도 못 봤어요. 아, 맞아. 그 얘기 들었어요. 예. 그럼 그러다 어떻게 보니까 될 거예요? 저희 앵두도 덜 열고 복숭아도 덜 열고 과일이. 그리고 너무 가물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예. 그렇게 되면은 곡물 가격이 생산량이 줄어들 치솟을 수밖에 없잖아요. 없네요. 이게 식량이 무기화된다더니 진짜 그렇겠어요. 예, 장기적으로 제가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곡물 ETF를 샀는데요. 올해 저는 뭐 일하면서 야, 올해는 또 심각해지겠구나 이런 생각마저 들거든요. 더 심각해. 예.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종을 못했다. 파종을 못한.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파종 못하니까요. 곡물 가격이 오르겠다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지금 파종을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어느 정도 안충작용을 해줄 수는 있을 텐데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기후변화 생각하면은 저는 곡물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사놓고 뭐 오래 지금 물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그렇더라도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오를 것이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교수님께서 또 오늘 나와주신다고 그래서 질문을 해왔습니다. 네, 몇 궁금하신 가지만. 거 많을 거예요. 네. 양정수님이 질문 보내왔습니다. 블록체인과 NFT, 메타버스 등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봐 왔는데. 저 블록체인 지금 저 코인 같은 거는 뭐 완전히 야 무서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유동성을 축소하니까 유동성 축소에서는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는 본질 가치가 없는 거는 사라지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우리나라가 만든 코인들 그러니까요. 루나 같은 거. 예,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본질 가치가 없는 것들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NFT나 뭐 메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그 네이버에다 전문 칼럼 이렇게 글로 썼어요. 근데 유튜브가 되면서 그게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메타버스 같은 게 등장하면서 또 새로운 세대가 열릴 겁니다. 투자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초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역시 그냥 ETF.
자, 열흘 남아 이 팀장님이 남긴 질문인데요. 50대 초반 중소기업에 다니는 가장입니다. 애들이 대학생이고 10년 정도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가진 약간의 목돈과 월급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서 10년 후 은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은퇴를 대비한 투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58년 개띠인데요. 아, 그러세요? 제 또래 다 은퇴했고 그다음에 제 선배들 다 은퇴했는데 은퇴한 남자들 보니까 두 가지 이야기들을 해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나갈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적당한 용돈이 있어야 된다.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해봤자 그 치리법칙이라고 있거든요. 치리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금리가 8%면은 71을 8로 나누면 9년이 되면 복리로 예금했을 때 2배가 돼요. 근데 지금 은행에 예금하면은 1%니까 72년 걸려야지 원금이 2배가 됩니다. 이미 고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꼭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10년 보면은 주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식 투자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뭐 시점은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주가가 많이 싸지고 있거든요. 이럴 때 그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등 우량주들 사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1등 우량주, 그다음에 ETF, 그다음에 지수에 투자하는 거. 예, 그냥 모르시면은 그냥 코스피 200 ETF 그거 사놓고 기다리면요 적어도 매년 5%씩은 연평균 오르거든요. 은행 이자 1% 따지면은 매년 5% 이게 복리로 따지면은 아이고, 크죠. 예, 굉장히 크거든요. 10년 후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반드시 저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더 떨어진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사셔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닥터둠 교수님의 신간이 나왔어요. 오늘 책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더 찬스요? 예. 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책이 이제 2008년, 2020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경기도 빨리 회복되고 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자산가의 거품이 붕괴됐거든요. 거품이 생겼죠. 네. 그게 이제 부채 문제가 드러나고 자산가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아마 내년쯤 굉장히 어려워질 걸 보고 있습니다. 아유, 겁나 죽겠어요. 교수님 어디 나오실 때마다 내년에 어렵다, 내년에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가 우리가 찬스라고 기회죠, 기회. 찬스다. 근데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자산 가격도 오르고 경제도 성장합니다. 중간중간 위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 97년 외환 얘기, 2000년 IT 거품 붕괴, 그 다음에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 얘기, 2020년 코로나 경제 얘기. 이 위기를 미리서 예측하고 대응하면 더 좋죠. 근데 부자들 보면은 위기 때 현금이 있고요.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자산가격이 떨어지면은 무서워서 못 사거든요. 근데 자기가 있는 현금,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더 투자를 하죠. 그럼 위기가 왔을 때마다 부가 한 단계씩 늘어납니다. 저는 그런 시기가 뭐 아마 내년에 한번 올 것이다. 네. 예. 네. 우리 셀코TV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김영희 교수님의 영상 본 소감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김영희 교수님의 신간 더 찬스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닥터둠 김영희 선생님이 다소 걱정되는 얘기도 해주셨지만 네. 그걸 또 기회로 삼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죠.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셨더라도 이번에는 그 실패가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예, 김영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